경우의 수 강의를 할 건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혹시 들어봤나? 이게 물리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좀 상식선에서 설명해 줄게. 누가 이런 얘기 하면은 좀 아는 척 할 수 있을 거야. 일단 이 슈레딩거 고양이가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커다란 상자가 하나 있다라고 쳐볼게. 이거는 강철 상자야. 강철 상자. 강철 상자가 있고 이제 요 강철 상자 안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고 해볼게. 고양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 정도면 고양이 고양이 같지, 그치? 고양인데 고양이가 한 마리 아무튼 고양이가 한 마리 있고 이제 요 고양이 옆엔 뭐가 있냐면 그 우리 방사능 물질이라고 들어는 봤지. 이런 방사능 표시 있는 거. 이 표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방사능 표시가 있고 이때 이 방사능 물질이 있어. 근데 우리 사실 방사능 물질은 혼자 붕괴하는 성질을 가지거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몰라도 돼. 이 방사능 물질은 1시간 지났을 때 50% 확률로 붕괴. 그러니까 붕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1시간 지났을 때 그 확률이 50%라는 거지. 방사능 물질이 만약에 붕괴를 하잖아? 그거를 측정하는 장치가 있어. 그 방사능 물질이 정말로 여기서 나왔는지를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어. 근데 이 측정기에는 하나의 망치가 달려있거든? 이 망치가 독극물을 깨서 독극물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 측정기가 만약에 방사능 물질을 검출할 경우에는 도끼가 저 독극물병을 내리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붕괴하지 않았으면은 도끼가 근데 이거 솔직히 설명 어렵다. 그냥 솔직히 이해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그 도끼가 그냥 고양이를 내리칠 수도 있고 안 내리칠 수도 있어. 너무 잔인한데. 자 NG고 이거 아니고 이건 아니야. 이거는 정성이 좋지 않겠다. 여기 독극물 병이 있어. 독극물 병이. 그러니까 만약에 방사능 물질이 붕괴를 하면 그 붕괴한 그 방사능 물질을 측정기가 검측을 해. 그래서 이 측정기가 망치를 내려치게 되거든. 뭐 측정기가 직접 내려치는 건 아니겠지만 실이 매달려 있어서 뭐 실이 끊긴다라고 상상해도 좋겠지. 그래서 독극물병을 내리쳐서 고양이는 그러면 이제 떠나게 되는 건데, 이게 의미하는 게 그럼 뭐냐면 우리 밖에서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지. 이 강철 상자가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이 볼 때 우리가 강철 상자를 열어보지 않는 이상은 1시간이 지났을 때 이 방사능 물질이 붕괴해서 고양이가 죽었을 수도 있고 붕괴하지 않아서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 상자를 열어볼 때까지. 그러면은 지금 고양이는 뭐라고 봐야 돼? 살아있는 고양이야? 죽어있는 고양이야?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고양이라는 거지. 즉,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비 고양이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갑자기 좀비 고양이가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슈레딩거가 기존의 양자역학을 반박을 했던 건데, 뭐 솔직히 여기까지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래서 사실 그 스티븐 호킹도 이런 말을 남겼지. 나에게 슈레딩거 고양이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조용히 총을 한 자루 꺼내겠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저명한 물리학자님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런 양자역학의 세계고, 그거를 대변해 주는 게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아무튼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경우의 수 설명하는 시간에 갑자기 왜 꺼냈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경우의 수라는 건 상황을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왜 배울까? 경우의 수를 배우는 이유는 말 그대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기 위함이야. 비가 내일 올지 안 올지, 이것도 사실 경우의 수의 이야기거든. 내일 오거나 안 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또 이 고양이로 봐서도 이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뭐 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잠깐 슈레딩거 고양이 설명을 한 거고, 자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갑시다. 목차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한 6가지 정도의 문제 유형이 있는데, 뭐 이거 말고도 당연히 이제 경우의 수 자체는 어떻게든 응용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것만 가져온 거고, 경우의 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방법이 크게 2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첫 번째는 진짜 유형들을 냅다 다 암기하는 거야. 이 유형은 어떻게 풀고 저 유형은 어떻게 풀고, 이거를 다 암기하는 방법이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상황을 암기하기보다는 이 상황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동안 풀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새로운 상황을 해석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해. 그래서 내 강의도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고 이런 유형에서 어떻게 될까를 너희한테 먼저 질문을 할 거거든. 자, 거기서 포인트야. 너희 그때 영상 꼭 멈춰야 돼, 알겠지? 내가 중간에 자, 이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 할 거야. 그때 영상 멈추고 뭐 종이에다가 한번 써봐도 좋고, 만약에 혹시나 종이가 없는 친구들은 이제 머리로 생각해서 답해도 좋아. 그러니까 아무튼 요지는 뭐냐면 이 강의를 그냥 쭉 보지 말고 내가 중간에 질문을 던졌을 때 잠깐 멈춰놓고 생각하고 들으란 거야. 괜찮지? 그래서 요것만 좀 주의하면서 이 경우의 수를 공부하면은 진짜 그 어떤 단원보다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카드 뽑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에 카드가 1부터 100까지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총 카드가 몇 장이야? 총 100장인 거지.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자, 이때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 각 질문마다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대답했으면 좋겠어.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카드를 한 장 뽑았을 때의 경우의 수는? 우리 약간 처음 듣는 말 나왔다, 그치? 뭐?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라는 말이 뭘까? 진짜 요 단원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단어일 거야. 이 경우의 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경우의 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 무슨 느낌인지 이해될까? 그러면 내가 카드를 한 장 뽑았을 때 가능한 가지수는 몇 가지야? 쉽게 생각해봐. 카드가 1부터 100까지 있으면 내가 한 장 뽑았어. 그럼 얘는 총 어떤 경우 애들이 있지? 그치?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쭉 100일 수도 있지. 그러면 총 몇 가지의 경우의 수? 100가지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야. 괜찮니? 이거는 뭐 너무 쉽지. 자, 이제 조금 난이도 올려볼게. 마찬가지로 카드를 한 장 뽑았을 때 3의 배수인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잠깐 멈춰놓고 생각해봐. 자, 어떻게 구하면 되지? 일단 3의 배수라는 게 한번 써보는 거야. 3, 6, 9, 땡땡땡. 몇 가지 갈까? 3의 배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게 쉽지? 그러니까 이거 직접 해봐야 돼. 알겠지? 절대 바로 강의 듣지 말고 손 아프더라도 한번 직접 써봐봐. 그럼 규칙이 보일 거고 그 규칙을 바탕으로 우리가 역으로 뭐 나중에 뭐 7의 배수가 나왔거나 10의 배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지를 스스로의 공식을 창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강의 처음 들을 때만 한번 잘 고생해 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까지 진짜 편할 거야. 진짜로. 한번 이렇게 내가 손으로 하나하나 써보는 연습을 해두면 공부를 할 때 훨씬 수월해. 그러니까 이 연습을 안 하고 그냥 암기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거든. 지루하고. 근데 이제 혼자 하나씩 써보면서 깨달음을 얻다 보면은 수학에 좀 흥미가 붙을 거야. 그래서 영상 멈춰놓고 한번 그냥 끝까지 써봐, 모르겠으면. 알겠지? 자, 아무튼 끝까지 써보면 아마 99까지 나왔을 거야. 오케이, 좋아. 그럼 이거 몇 개인지 어떻게 세? 물론 당연히 그냥 하나하나 세면 돼. 다 쓴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고 있으면 시험 종이 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식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단순히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 말고 이게 결국에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등차 수열까지 연결이 되는 개념인데 3을 3 곱하기 1로 생각해볼까? 괜찮나? 그리고 6을 3 곱하기 2로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9는 3 곱하기 3으로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우리 99는 3 곱하기 몇이 되지? 그렇지, 3 곱하기 3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총 몇 가지야?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33까지니까 따라서 33가지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넘어갈게. 이번에는 좀 시험 단골 느낌인, 그러니까 애들이 실수하라고 내는 문제가 보통 이런 경우가 있거든. 카드를 이제 2장 뽑아볼게. 카드를 2장 뽑았을 때 합이 100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100이라는 숫자는 이게 카드가 1부터 100까지여서 100을 썼다기보다는 사실 뭐 50이어도 되고 60이어도 돼.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혼자 공부한다, 진짜 내가 문제집이 없어. 근데 일단 카드 유형이 내가 알려준 게 있으면은 이제 문제집이 없더라도 혼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시간 있잖아. 우리 언제야? 뭐 병원에서 대기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수중에 있는 게 그냥 뭐 휴대폰에 있는 메모장 하나가 있다. 그럼 이제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해보는 거지. 합이 100인 경우는 이제 지금 나랑 공부를 했으니까 합이 그러면 60인 경우는 한번 세볼까?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을 아주 유용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합이 60인 경우를 그런 식으로 짬내서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00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 카드를 2장 뽑았을 때 합이 100인 경우 한번 직접 해볼래? 힌트를 좀 주면은 이런 건, 자, 요게 핵심이야. 이건 진짜 중요한 마인드인데 작은 것부터 세는 거야. 그러니까 써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진짜 누가 합이 100인 경우 찾으라고 해서 40하고 60, 그 다음에 47하고 53, 다시 막 1하고 99, 그 다음에 80하고 20, 자, 이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해봐. 너무 두서없지 않아? 절대 이거 다 못 세. 무조건 실수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전략이 필요해. 실수 없이 셀 수 있는 전략. 어떻게 세야 우리가 실수 없이 얘를 셀 수 있을까? 이제 이거는 사실 혼자 세다 보면 저절로 익혀지는 스킬인데 작은 것부터 쓰는 거야. 뭐 보통은 사전식으로 쓴다고 표현을 하는데 맨 앞에 있는 쓰는 숫자가 작은 것부터 점점 커지도록. 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줄게. 1, 99, 2, 98, 3, 97, 4, 96 이런 식으로 쭉 쓰면 되겠지? 자, 얘도 한번 직접 영상 멈춰놓고 끝까지 세봐. 아니, 물론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으면 굳이 끝까지 안 세도 돼.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세라는 거는 이게 뭔가 규칙이 안 보이고 어떻게 세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진짜 끝까지 써봐. 차라리 그게 나. 그냥 단순히 내 설명만 듣고 넘기는 것보다 이런 경우의 수 문제는 직접 노가다를 해보는 경험이 나중에 가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직접 한번 나열을 해보시고 이제 쭉 나열하면 결국 끝이 뭐가 되더라? 끝이 98, 2, 99, 1 요렇게 끝나지 않아? 이게 총 몇 개인지 어떻게 되지? 몇 가지야 지금 경우의 수가? 자, 얘도 기준을 좀 잘 삼으면 돼. 잘 봐. 여기 1이지, 2지, 3이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 애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그리고 얘가 네 번째 경우. 그럼 얘는 98번째 경우, 얘는 99번째 경우. 따라서 답이 몇 가지? 99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세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잘 해놓자. 물론 그리고 이 외에도 뭐 2장 뽑았을 때 곱이 짝수인 경우, 곱이 홀수인 경우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지금 내가 말한 요 방식들을 응용해서 직접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 굳이 요 강의에서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지 않을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면 진짜 경우의 수 문제들은 진짜 한 10시간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요 카드 뽑기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이번엔 주사위 놀이 문제를 한번 보자. 사실 근데 이제 방금 카드 뽑기 설명 듣고 좀 질렸을 수도 있어. 아니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하면은 지금 유형이 총 6개가 있는데 언제 다 하냐. 뭐 영상 길이 1시간이나 되겠다. 근데 지금 영상 아래 타임라인 보면 1시간 안 되지.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사실 다 똑같아. 특히 주사위 놀이는 더 그런 게 주사위 놀이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약간 요게 하나의 사고의 반전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혹시나 경우에서 미리 배운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지금 여기까지 강의 들었으면 앞에 내용은 좀 시시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자, 요 내용을 한번 탁 들은 순간 머릿속에서 전구가 팍 하고 켜질 수도 있어. 뭐냐면 우리가 주사위를 굴리면 눈이 보통은 뭐부터 뭐까지야? 1부터 6까지 나오지. 괜찮아? 보통 주사위 하면은 우리 1부터 6까지 그 문방구 파는 기본적인 주사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카드가 1, 2, 6 이렇게 6장의 카드가 있다라고 쳐보자. 자, 이때 내가 주사위를 한 번 굴리는 사건하고 카드를 한 장 뽑는 사건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야, 수학적으로. 여기서 딱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 번 굴리는 거나 카드 1부터 6까지 중에서 내가 이걸 하나 뽑는 거나 결국에는 경우의 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카드 뽑기 유형만 잘 공부를 해놨더라면 이 주사위 놀이 공부는 사실 똑같다. 카드 뽑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에 대한 관점을 좀 멀리서 보다 보면은 문제가 사실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이제 스스로 푸는 방식을 하나만 잘 정해 놓으면 문제 푸는 거는 거의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일단 이 주사위 놀이 유형은 그냥 이렇게 카드 뽑기로 다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한다면 문제 풀이가 그리 어렵지 않겠지.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자 속에 공을 뽑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 상자가 있어. 이번에는 고양이가 아니라 공을 그려 넣을 건데, 보통 이제 공의 색깔이 있거나 숫자가 매겨져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공에 숫자가 매겨져 있다라고 쳐보자. 그럼 사실 얘도 뭐랑 그 본질적인 풀이가 똑같겠니? 그냥 카드가 1부터 6까지 있고 카드를 한 장 뽑는 거랑 똑같고, 아니면 주사위 눈이 1부터 6까지 있고 주사위를 한번 굴리는 행위랑 똑같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 유형을 암기하지 말라는 거야. 결국에는 본질은 같거든. 괜찮아? 물론 조금 독특하게 푸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둬서 나쁠 건 없지만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면 수학에 재미가 없어. 알겠지? 그 상자 속의 공도 결국에는 다른 문제랑, 카드 뽑는 문제나 주사위 굴리는 문제랑 비슷하다라는 걸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경로 탐색 문제인데 요거는 조금 독특하니까 설명을 해줄게.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지역 A가 있고, 여기 지역 B가 있고, 여기 지역 C가 있어. 괜찮을까? 자, 이때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 갈래길이 나 있는데, 여긴 A부터 B까지는 3가지의 경로가 있고 B부터 C까지는 4가지의 경로가 있다라고 칠게. 그리고 A부터 C까지도 갈래길이 하나 나 있다라고 쳐볼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자, 요 3가지를 내가 물을 테니까 한번 대답해봐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그리고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C에서 A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요거를 대답할 수 있으면 돼.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부터 봅시다.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겠니? 그렇지, 3가지겠지? 아니, 왜냐면 여기로 가냐 여기로 가냐 여기로 가냐 뭐 이거 어려울 거 없지. 3가지. 자, 그 다음 B부터 C까지 가는 거, 그치? 같은 논리로 4가지지. 이거 보통 답 쓸 때 가지 붙여줘야 돼. 알겠지? 3가지, 4가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C부터 A까지 가는 건 몇 가지겠니? 자, 혹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한 친구가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물론 지금 멈춰놓고 한번 직접 해봐야 되고. 자, 만약에 7가지라고 대답했다, 혹은 8가지라고 대답했다, 혹은 12가지라고 대답했으면 요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봐봐. 좀 아쉬웠어. 혹시 요 7가지, 8가지, 12가지 이외의 답이 나온 친구는 왜 그랬지?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네, 그거는. 아무튼 요렇게는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처음 배울 땐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7, 8, 12 정도로. 일단 답을 알려주자면 답은 13가지야. 왜 그럴까? 자,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C에서 A로 가는 건 크게 2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C에서 B를 거쳐서 A로 가는 경우가 있고, C에서 A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있어. 자, 일단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 먼저 볼게. C에서 A로 다이렉트로 가면 한 가지지. 왜? 이렇게 되니까. 괜찮을까? 아, 그리고 이거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한 번 갔던 경로를 다시 지날 수는 없어. 알겠지? 그 다음에 C에서 B를 거쳐서 A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잘 생각해봐. 일단 C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지? 4가지야. 괜찮아? 아니,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가는 경우는 3가지야. 뭐 이것도 납득되지? 길이 3갈래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 4랑 3을 더해야 최종 경우의 수일까, 곱해야 최종 경우의 수일까? 이거 아마 엄청 헷갈릴 거야. 자, 이거를 내가 그냥 노가다 해서 한번 보여줄게. 잘 봐봐. 내가 C에서 지금 A로 갈 거야. B를 거쳐서 보여줄게, 하나하나. 자, C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B를 이렇게 거치고 A를 이렇게 가거나, C에서 다시 B를 이렇게 거쳐서 A를 이렇게 가거나, C에서 B를 거쳐서 A를 이렇게 가거나. 자, 벌써 몇 가지 나왔어? 3가지 나왔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또 C에서 이 길을 거쳐서 A로, C에서 또 B 이렇게 가서 여기로, C에서 B 이렇게 가서 다시 여기로. 벌써 여기서도 몇 가지 나왔어? 3가지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얘도 3가지였고 얘도 3가지야. 괜찮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길로 가볼게. 자, 이 길로 가서 위로, 이 길로 가서 가운데, 이 길로 가서 아래. 자, 얘도 총 벌써 몇 가지? 얘도 3가지 나왔어. 자, 그럼 마지막도 마지막하고 위로, 마지막하고 가운데, 마지막하고 아래. 얘도 3가지야. 자, 그럼 총 몇 가지니? 그치? 3 곱하기 4니까 12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왜 곱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솔직히 고배 법칙, 합의 법칙 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곱하고 따로 일어나는 사건은 더해라. 모호한 게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경험을 바탕으로 곱할지 더할지를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엔 색칠놀이 문제를 한번 볼게. 자, 이 색칠놀이 문제는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일단은 만만한 거 하나 보여주고 진짜 어려운 거 하나 보여줄게. 이 진짜 어려운 건
고등학교 애들도 잘 못 풀긴 하는데 너희는 할 수 있잖아. 이제 한번 풀어봐봐. 이거 고등학교 애들도 잘 못 푸니까 좀 도전 의식을 내가 자극을 해줄게. 한번 풀어보고 일단은 근데 쉬운 거 먼저 한번 보여줄게. 쉬운 거를 바탕으로 좀 어려운 유형을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보통 색칠놀이는 이게 전제가 거의 어떤 게 깔려있냐면 이웃하는 영역은 이때 이웃하는 영역 무슨 뜻이야? 서로 붙어있는 거. 맞닿아 있는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할 거야. 자, 이제 쉬운 예시 먼저 보여줄게. 이렇게 아파트를 생각을 해볼까 우리? 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6개로 층이 나뉘어 있어. 그리고 각 층마다 내가 색칠놀이를 할 거야. 색깔이 뭐가 있냐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밖에 없다라고 쳐볼게. 이거 색깔이 많으면 더 어려워지거든. 자, 요 3가지 색깔밖에 없어. 자, 이때 이 3가지 색깔로 아래서부터 위까지 쫙 색칠을 할 건데 이웃하는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주면은 여기 빨간색 칠하면 위에는 빨간색을 못 칠해. 그래서 파란색이나 노란색 칠해주고 그 다음 여기 노란색, 그 다음 뭐 다시 파란색, 뭐 노란색, 뭐 마지막에 다시 빨간색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칠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칠할 때 가능한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냐가 첫 번째 질문이야. 칠할 수 있는 가지수 한번 직접 고민해봐봐. 영상 잠깐 멈춰놓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자, 색칠을 사실 뭐 아무데나도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기는 한데 맨 아래부터 시작하거나 맨 위에서 시작하는 게 보통은 좋아. 자, 보여줄게. 내가 맨 아래에 먼저 색칠을 할 거야, 여기. 자, 그럼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냥 맨 아래만 보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셋 중 하나니까 몇 가지? 그치? 요 맨 아래부터 색칠하면 일단 3가지야. 괜찮아. 빨간색을 칠하거나 파란색을 칠하거나 노란색을 칠하는 거니까 총 3가지인 거 납득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위에를 칠할 건데 봐봐. 지금 내가 맨 아래는 빨판호 중에 하나로 색칠한 상태야. 자, 그럼 위에 색칠할 때는 몇 가지지? 이미 맨 아래에 내가 색깔 하나를 칠했지. 그러면 그 위에 색칠할 때는 몇 가지? 그치, 2가지야. 아래 색칠한 건 다시 또 칠하면 안 되잖아. 이웃하는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니까. 그래서 2가지고. 자, 그럼 여기도 이미 뭐가 색칠을 했겠지? 그러면 또다시 요 위에는 2가지야. 요 아래랑 겹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쭉 가면 얘도 2가지, 2가지, 2가지가 돼서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3 곱하기 2의 몇 승? 2를 5번 곱하는 2의 5승이 된다라는 거야. 계산해주면 3 곱하기 30이니까 96이 되는 거지. 요게 좀 그래도 쉬운 유형이라고 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안 익숙할 수 있는데 이렇게 3가지, 2가지, 2가지 다 써놓고 곱해주는 연습만 해놓다면 진짜 마스터하기 쉬운 유형인데 이렇게 되면 좀 엄청 어려워져. 맨 아래와 맨 위를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 자, 요거는 내가 이 영상에서 답 안 알려줄 거야. 맨 아래랑 맨 위를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 그러니까 이웃하는 영역은 당연히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맨 아래와 맨 위도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 자, 이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지를 혹시나 만약에 구했다면 댓글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나한테 수업 듣는 친구들은 다음 수업 때 내가 현장에서 물어볼 거니까 잘 고민해서 오고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색칠놀이 유형은 마치도록 할게. 이번엔 줄 세우기. 이게 아주 흔해. 그리고 진짜 그냥 시험 쳤는데 줄 세우기가 하나도 안 나왔다? 아,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 이제 너희를 성적으로 줄 세우려면 이 줄 세우기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6명이 있어. 자,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학생 6명이 있다고 하면 이 6명은 같은 학생이야? 서로 다른 학생이야? 아, 그치. 당연히 서로 다른 학생이야. 그치? 이 서로 다른 학생 6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바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자, 쉬운 거부터 보여줄게. 학생 3명이 있어. 이걸 그냥 내가 A, B, C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학생 3명 A, B, C를 일렬로 나열할 거야. 몇 가지일까? 자, 요거는 한번 잠깐 멈춰놓고 직접 한번 노가다를 해봐봐. A, B, C, 뭐 B, C, A 이런 식으로 써보면서 총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지를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고민하는 게 진짜 나한테 바로 설명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어. 학생 3명 나열하는 경우를 한번 직접 해봐봐. 자, 몇 가지나 보여줄게. 일단 A, B, C가 있을 거고 3명 나열하는 순서가 A, C, B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 A, C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 C, A, C, A, B 그리고 C, B, A가 있을 거야. 순서에서 혹시 눈치 깐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요게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지. A, B, C 순서대로 이제 A가 제일 작고 B가 크고 그 다음 C가 크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렇게 생각해도 쉬워. 만약에 내가 A를 0, B를 1, C를 2라고 네이밍을 한번 붙여볼게. 자, 그러면 이제 A, B, C가 어떻게 되냐면 0, 1, 2가 되는 거야.
그다음 A12는 0, 2, 1. 그다음에 1, 0, 2, 1, 2, 0, 2, 0, 1, 2, 1, 0. 어때? 12, 21, 102, 120, 201, 210. 작은 거부터 커지지? 그래서 요걸 우리가 사전식 배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야 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셀 때도 실수 없이 빼놓지 않고 셀 가능성이 더 높아져.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는 것도 연습을 해두면 좋고, 어쨌든 결론은 몇 가지다. A, B, C 3명을 나열하는 건 6가지야. 그러면 학생 6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건 몇 가지일까? 이 6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내가 해체해서 해석할 수 있을까를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사실 나는 중학교 때 이런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어떤 논리를 많이 이용했냐면, 사실 이 논리를 말해주는 건 큰 의미가 없긴 한데 한번 써먹어 봐봐. 빈 상자 논리야. 자, 뭐냐면 다시 빈 상자 논리. 지금 학생 3명을 나열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상자 3개를 준비하는 거야. 자, 상자 3개를 준비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나열을 이렇게 한다. 자, 그리고 이 상자에 한 명씩 채울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잘 봐봐. 맨 앞에 내가 학생 1명을 이 상자에 넣을 거야. 몇 가지지? 지금 학생이 A, B, C 3명 있으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채워놓은 빈 백지 상태에서는 맨 앞에 한 학생을 채울 경우의 수가 총 3가지겠지? 그래서 여기 학생 1명 넣을 경우의 수가 3가지. 그럼 이미 학생 1명 넣었으니까 이제 요 뒤에 학생 1명은 2가지. 그럼 이제 남은 학생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로 채워지겠지? 그래서 요 3개를 더하는 게 아니야. 곱하면 되겠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학생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건 박스 3곳에다가 학생을 넣는 것과 같아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학생 6명을 일렬로 나열한다는 건 박스를 6개를 준비하면 돼. 맨 앞에 있는 박스에 처음 넣을 때는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 여기는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니까 이거를 싸그리다 곱하면 얼마다? 그렇지. 720이 나오는 거야. 괜찮을까? 요런 식으로 학생 6명도 쉽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정규 유형이고, 자, 그 다음 곁다리로 좀 몇 가지만 더 해볼게. 자, 이제 한 반에 30명인 교실이 있다라고 쳐볼게. 뭐를 진행했냐면, 반장 선거랑 부반장 선거를 했어.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 반장을 1명 뽑을 거야. 경우에서 얼마? 너무 쉽지? 아니, 반학생 30명이야. 투표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임의로 1명 제비뽑기로 뽑는 거야. 반장 1명을 제비뽑기로 뽑을 건데 그럼 총 몇 가지겠어? 30가지지? 별로 어렵지 않지? 이번에는 반장 1명하고 부반장 1명 뽑을 거야. 요거까지도 별로 어렵지 않아. 자, 요거는 내가 아까 말한 상자 논리를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상자 몇 개 필요해? 반장 1명, 부반장 1명 이제 넣을 거면 상자가 2개 필요해.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이제 집어 넣을 건데, 반장 상자 하나, 부반장 상자 하나. 반장 상자에 1명 넣을 경우수 몇 가지? 그치, 30가지. 그 다음 부반장 상자에 1명 넣을 경우수 그럼 몇 가지야 이제? 반장을 이미 30명 중에 1명 뽑아놨으니까 남은 29명 중에서 1명 넣으면 되는 거라서 29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이들을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그래서 답은 3, 2, 6에 3, 9, 18이니까 780가지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요건 좀 어려울 수 있어. 부반장 2명을 뽑을 거야. 이거 두 번째 질문이랑 똑같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 달라. 잘 생각해봐. 자, 예를 들어서 철수와 장미가 있는데 반장을 철수로 뽑고 부반장을 장미로 뽑은 거랑 반장을 장미로 뽑고 부반장을 철수로 뽑는 거랑 이거 2가지 경우가 서로 달라. 똑같아. 당연히 다른 경우지. 자, 근데 봐봐. 부반장 2명을 뽑을 때는 철수랑 장미를 뽑으면 그냥 둘 다 부반장이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 이해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세 번째랑 두 번째랑 서로 다른 경우라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부반장, 즉 직급이 같은 거를 2명 뽑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상자 논리로 생각을 할 건데 둘 다 부반장 상자야. 그럼 일단은 여기 30가지 중에 하나, 여기 29가지 중에 하나를 뽑았다라고 쳐보자. 근데 사실 방금도 설명을 했지만 철수 뽑고 장미를 뽑나 장미 뽑고 철수를 뽑나 어때? 똑같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2로 나눠주는 거야. 요게 핵심. 왜 2로 나눠주는지를 진짜 고민 많이 해봐야 돼. 뭐 노가다를 한번 해봐도 좋고 한 5명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이게 나중에 부반장 3명이 되고 부반장 4명이 됐을 때도 응용할 수 있는 거야. 15 곱하기 30에서 15 한번 빼면 되니까 450에서 15 빼는 거라서 435가 나오겠지? 이제 한번 잘 고민하면서 다시 복습해봐봐. 알겠지?
그리고 이제 현장 수업 듣는 친구들은 내 숙제 내준 거 꼭 다 해오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